4. 국제당 파견원. 우리가 유격근거제에서 좌경과의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던 1933년 4월경에 동장령은 다부산자 차림을 한 중년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포근하 점잖고 세련된 중년의 그 사나이는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미소를 짓고 인사의 표식으로 머리 위에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내가 알고 있는 구면 손님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만큼 다가오는 그 사나이의 눈동자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보니 구면은 아니었다. 이상한 일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알지 못할 손님이 어째서인지 구면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손님이 바로 국제당 파견원 선시원, 국제당 파견원 반성위였다. 반이란 성이고 성위는 이름이 아니라 만주성당위원이란 직책을 이루는 약어였다. 위중민을 로이라고 부르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로판이라고 불렀다. 판은 반의 중국식 발음이다. 중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성 앞에 로자를 붙이는 좋은 예절을 가지고 있었다. 반성리를 본명대로 리기동이라고 부르거나 반경유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성리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 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혁명가였고 당활동가였다. 나에게 반성리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것은 왕윤성이었다. 9.18 사변 후 반성이가 영안 효원당 서기로 공작할 때 왕윤성은 그 밑에서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가 영안 효원당에서 선전위원의 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은 것도 반성이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반성위는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중국의 무창폭동과 북벌전쟁에도 참가하였고 소련에 가서 공부도 한 바 있는 능력 있는 로 간부라는 것이었다. 한때는 순영중심 현의 서기로도 활약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반성위의 인간미와 예리한 통찰력에 매혹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의 존경심은 보통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접에서 반성이와 같은 우수한 혁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 후에는 최성숙, 조동욱이 북만에서 나와 또 반성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성숙은 자기를 왕총에 가라고 추동한 사람이 반성이었다고 하면서 그의 지도 밑에 영안시가에서 5.1절 시위를 하던 때의 일을 재미나게 말해주었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자연히 왕윤성과 최성숙에 대한 이야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다. 영안에서 온 최성숙 동무가 잘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반성이의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성이의 특출한 장점이라고 하던 최성숙의 말이 되살아오르며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건강합니다. 북만에서 오자마자 대왕청 소비에트 대표로 선출되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서왕청구 부녀부 위원으로 선거되어 부녀회 사업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무가 여기 와서도 말을 탑니까? 탄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 들어가서 기병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승마기술을 배운 당무입니다. 아주 담차고 약한 처녀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왕청 사람들이 허박을 잡은 셈이구만요. 북만에서 낮은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그의 가족들이 북만에 있지만 나는 그를 보고 동만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만주지방혁명투쟁의 중심이야 간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더 본때 있게 하고 싶거든 왕청에 가라. 거기엔 인민의 세상으로 된 근거지가 있다. 나는 간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는 반성이가 동만지방을 조선혁명의 기본적인 체권지라고 평가하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유격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망동적인 사태를 목격하게 되면 그가 간도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반성위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 같은 것은 아직 미지수나 다름없었다. 반성위가 정치적 시야가 넓고 투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무조건 좌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는 법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반송이에 대한 왕윤성과 최성석의 평가를 매우 정시하였다. 그들은 반송이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절대로 편견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과 주견을 가지고 매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노숙한 일꾼이라는 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반송이에 대한 나의 첫인상도 무척 좋았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푸딘사나 하고 그치었다.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담화를 나누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다. 국제당 선님은 시간을 잘못 선택한 셈이었으니 나는 부대를 데리고 파도식으로 달려드는 수천 명의 토벌군 무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투장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부대를 따라 전투장에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허술한 청이나 한 자루 주시오. 반성이는 동만에 왔다가 싸움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 국제당 파견원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고 일생 후회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니 하루 동안의 참곤이야 허락하지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대열을 따라오려고 하였다. 반동지, 청알은 국제당 파견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싸움 구경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 오늘은 너덕이나 푸시죠. 나는 반성이를 설복시키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적들은 소왕청 유격구를 3면으로 포위하고 연 3일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우리는 완강한 방어전으로 그 공격을 견제하고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토벌군은 그때 관문라자, 돌문안, 관문라자 방향과 뾰족산 방향에서 범안개를 영하여 은밀히 유격구로 기어들었다가 자기 편끼리 맞불질을 하는 희비구까지 연출하였다. 이 망언 전투가 한동안 소왕청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반송이도 그 소식을 듣고는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였다. 반송이의 출현은 왕청 사람들에게서 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소베트 좌경 노선을 국제당의 시정방침으로 보고 국제당의 명령 이일하에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하는 사람들은 러판이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출현은 인민혁명 정부 노선을 제창하는 사람들에게 우경의 딱지를 붙이고 그들이 다시는 정권 형태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노선을 좌경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민혁명 정부 노선에 의한 새 형태의 정권 수립을 부단히 추구해온 사람들은 소비에트를 반대해온 자기들의 입장이 러판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에게 국제당의 명의로 되는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성이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반성이의 출현이 소비에트 노선으로부터 방금 해탈하기 시작한 유격구의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전자가 미리부터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면 후자는 마음속으로 패배의 비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양자가 다 같이 국제당의 권위와 고난을 졸대시한 데 있었다. 한 당의 파산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범죄를 심판할 수도 있는 국제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대법원과 같이 어마어마한 존재였다. 그들은 국제당이 한 혁명가의 운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간주하였다. 반송이의 출현은 유격구를 긴장시켰다. 나도 역시 팽팽하게 긴장된 그 공기를 매 순간마다 감축했다. 국제당의 의사와 맞지 않는 인민혁명정부 노선을 소비에트 노선에 대체시키고 소비에트의 지책을 좌경망동이라고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반송이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잠옷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나는 좌경의 전행 밑에서 인민이 울고 있는 동만 땅에 국제당이 파견원을 보내준 것은 혁명우리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에트 노선과 인민혁명정부 노선이 서로 대치되어 제각각 자기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시점에서 반송이의 출현은 그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게 될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제당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담보는 아직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국제당과 만주송이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에서 유격 근거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령들을 연발하는 데 대하여 그에게 항의를 들이댈 결심도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소비에트 노선 집행과 반민생단 투쟁 과정에서 발로되고 있는 극자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리론 투쟁까지 하리라는 각오도 가지고 있었다. 처벌이나 그 무슨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결판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불평을 가진 일부 동무들이 동만의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신소 편지를 써서 국제당에 보낸 것 같았다. 국제당에서 그 편지들을 검토하고 동만지방은 조선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니 조선 사람인 반송이가 나가서 이를 수습하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훗날 반송이 자신도 국제당에 그런 신소청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소왕청 방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반송이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첫 상봉의 날보다는 얼굴빛이 밝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무거운 시름거리를 안고 그것을 묵새기기 위해 애쓰는 듯한 박연원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가 마침내 정치 철학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준엄한 현실 생활의 십자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봄에 그는 동장령과 무슨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충돌한 것 같았다. 나는 마천에서 제일 큰 리치백 노인네 집에 반송이의 숙소를 정해주고 그 집 웃방에서 열흘 남짓하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송이는 중국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중어로 말하는 바람에 나도 자연히 중어로 그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는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나누었다. 낮에는 내가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반송이도 낮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 요해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객지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의 집 웃방살이라는 것이 비록 불편스러운 점은 있지만 손님들 사이를 얼마나 친밀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수하고 흥미진진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나와 반송이도 그 열흘 사이에 서로 생살이라도 떼줄 만치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반송이는 나보다 나이가 20여 살이나 더 든 투쟁 경험이 풍부하고 노숙한 혁명가였지만 틀을 차리거나 연령의 격차로부터 오는 거리감을 조금도 두지 않고 나와 동지대 동지로서 허심탄회하게 열정적으로 담화를 하였다. 처음에는 혁명 실천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화제를 떠나서 각자의 자서전이 소개되었다. 내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면 반송이가 자기 경력을 연달아 공개하였다. 그 다음은 옷 바꿔가며 그 일생기를 보충하든가 감상을 발표하였는데 밤이 지새는 줄도 몰랐다. 반송이는 내가 20살도 되기 전에 4번이나 붙잡혔으며 감옥 생활도 했다는 말을 듣고 사뭇 신기해하였다. 그러니 감옥살이를 하는 데서는 김동무가 나보다 선배인 셈이구만. 그는 자기도 할빈에서 감옥밥을 좀 먹었는데 5.1절 대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하여 영안현당은 풍지박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주국 관원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일본군의 토벌에 조직들은 다 파괴되고 당원들과 핵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반송이는 그것을 당 대열이 급격히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적극화되는 과정에 자기네 머리를 병들게 한 효능증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 대신 5.1절 시위의 교훈이 김해산 리광림을 대장으로 하는 영안 유격대 차항건의 정치적 동기로 되었다는 것만은 그도 인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좀 맞고서야 우리 시위가 서투르게 조직된 철늦은 시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조직들을 더 깊이 지하에 들여보내고 무장투쟁을 해야 할 때 글쎄 현성거리에서 당원들까지 내세워 시위를 조직하다니. 반송이는 그 시위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곤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기래선 철도부설 공사를 반대하여 조직했던 시위투쟁을 연방 격찬하였다. 그는 남들의 업적 앞에서 공정하고 대범한 반면에 자기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하든가 지나치게 허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형의 사나이였다. 며칠 전에 생일 21덜을 맞이했다면 내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감옥 생활에서도 선배라고 해야겠지만 정적인 인생에서도 김동무는 내 선배라고 해야겠어. 반송이가 내 경력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가 선배라는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쑥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반동지, 그렇게 자꾸 주워 올리는 말씀만 하다가 젊은 사람을 아예 병신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반송이는 러시아 사람들식으로 두 팔을 쭉 벌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이었다.
김동무를 평가하는 그 리면에는 사실상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사람이요. 나이 43살이면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들에게 손을 보일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야단이 아니요. 너무 겸손한 말씀입니다. 반동지의 생애에는 남방의 폭양도 있고 북방의 폭설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자기를 허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흔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비판을 해도 반송이는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남방에서의 활동은 제껴놓고라도 북만에서 영안효원위와 순영중심효원위의 서기직을 역임하고 영안 유격대 조직의 산파요까지 감당해온 그의 공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순영중심효원이란 몽릉, 영안, 동령, 밀산 등의 효원이들을 통합하여 내온 규모가 상당히 큰 효원이었다. 한때는 반송이가 국제당과 만주송이 사이에서 중간 연락기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동국의 지도간부로 영전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그 소문이 비록 실천적으로 결실을 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제당이 그를 소환하여 동만지방 사업을 지도 검열하는 파견원으로 보낸 것만 보아도 그가 신망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는 자기 소개의 경지로부터 허상 관심사로 되는 현행 정치 문제에 대한 실정의 통보와 의견 교환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한 것은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국제당 연락소 일꾼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담화를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나는 반송이에게 국제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국제당 노선과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국제당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참모부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제당은 지난 기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민테른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앙 집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당 규약과 노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동지, 이거 버릇없는 태도라고 나무라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제당의 처사를 두고 좀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반성이의 얼굴 표정을 순간에 긴장시켰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혹시 무슨 의견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오? 글쎄요, 의견이랄지 불만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오래전부터 국제당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좋으니 여기서 속 시원히 다 말해봅시다. 반송이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국제당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정파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국제당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정파야 조선공산주의자들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장 노름을 하는 거야 인도지나 공산당이나 그 밖의 당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반송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긴장이 아니라 놀라움 같은 것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반송이에게도 나의 그 말은 예상 밖의 급습으로 된 것 같았다. 나는 국제당 파견원으로서가 아니라 김동무와 다름없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공산당 예산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국제당의 저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조선공산당은 해산됐는데 인도지나 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요. 그건 허지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국제당의 인도지나 대표로 털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당시 조선공산주의 운동 대열에는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영도 핵심이 없었던 것이요. 당이 해산되게 된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를 지도자와 영도 핵심이 없는 데서 찾는 반송이의 말은 당 해산의 1차적 원인을 파쟁에서만 찾아보는 데 습관된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의 결핍, 그것을 하여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반성의식의 분석이고 발견이었다. 우리는 국제당 문제와 함께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상 문제를 가지고서도 가치 있는 토론을 하였다. 반성이는 특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이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대다수의 당원들이 해외에 망명하여 남의 나라 당에서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좌절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당을 새롭게 창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조선혁명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공산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조선공산당이 해체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당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박탈당한 것으로 그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요. 조선 사람이 자기의 당을 가지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요. 겹방살이도 한두 해이지 한정없이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살 수야 없지 않소.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반성이의 주장은 가륜에서 채택되었던 우리의 당 창건 방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성이의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옳습니다. 조선 사람이 자기 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조선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곁방에서 눈치 노름이나 하며 껄렁껄렁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 전에 이미 기승당 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때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건설 동지사란 명칭을 가진 당 조직을 내왔습니다. 나는 첫 당 조직을 내오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것을 결성하고 확대하는 도상에서 직접 체험했던 가지가지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반송이는 나의 말을 주의 깊이 들어주었다. 내가 공상가라면 김덕문은 철저한 실천가라고 할 수 있겠구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오. 조선공산주의 운동선상에는 파벌이 너무 많아서 야단이오. 그러니 파벌을 하는 놈팽이들은 인정하지 말고 반드시 젊은 사람들끼리 새 출발을 해야 하오. 정파를 그냥 두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적지 않은 정파꾼들이 외놈의 개가 되었어. 개가 안 된 놈팽이들 가운데도 정파 습성이 골수에 사무쳐서 혁명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헤게모니 쟁탈에만 열중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소. 파벌과 싸우려면 우리가 반일투쟁을 잘해야 합니다. 투쟁 과정에 대열이 강화되고 핵심이 묶어지면 그것이 곧 당을 창건하는 미천으로 되는 것이요. 반성의 이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키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산소리는 아니었다. 정파에 오염되지 않은 새세대 청년들로 당을 창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부터 주장해온 기본 방침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 사람들로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묶어 세워 당도 창건하고 조국 개방에 대해서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었다. 반성이와 함께 국제공산주의 운동 문제와 국제당 문제, 조선에서의 당 건설 문제를 논의하고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의 화제는 간도의 민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베트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인민이 등을 돌려대고 침을 뱉으며 경원시하는 소베트 정권에 대한 반성이의 견해가 어떤지 석시원이 듣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내가 러판, 간도행이 처음이라는데 유격글을 돌아본 감상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담삼아 묻자 반성이는 대답 대신 단추들을 와락와락 벗기고 옷자락을 활짝 열어 제끼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갑작스레 높여 유격구에 대한 소감을 터놓았다. 나는 우선 이 불모의 땅에
유격구와 같은 별천지를 건설한 간도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소. 간도 사람들이 참으로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소. 그런데 이 훌륭한 별천지에 환영할 수 없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반송이의 격한 음성을 듣고 그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유령이라니요.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반송이는 리치백 노인이 내준 담배통에서 더한 썰레기를 듬뿍 집어 굵직하게 말기 시작했다. 그건 소비에트 자경 노선을 염두에 두는 거요. 이 자경이 간도 사람들이 그처럼 공을 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만주혁명을 선봉해서 개척해온 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리송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도 사실 그 좌경 때문에 머리가 셀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암둔해졌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외한들이더란 말이오. 동장영 동무는 투쟁 경험도 많고 성미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참 실수도 요만무동이지. 국제당의 신서편지들이 날아왔던 게 우연치 않거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나를 바라보는 반송이의 눈빛에는 심심한 연민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나 하나의 마음고생이야 아무리 큰들 뭘 합니까? 나는 좌경의 전행 밑에서 인민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반송이는 그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이 담배 연기를 연방신경질적으로 뿜어내치었다. 내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좌경의 쓱대밭에서 혁명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인민혁명정부 노선이 탄생하여 유격구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었어. 김동무가 아주 신통한 정식화를 했다고 나도 방금 전에 동장영 동무에게 실토했더랬어. 그러면 반동지도 인민혁명정부 노선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장영 동무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어? 인민혁명정부 노선에 대해서는 동장영 동무도 지지하였어. 그 동무는 인민이 좋다면 좋은 것이라고 한 김동무의 말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더구만. 우리 마음을 푹 놓고 일을 더 잘해봅시다. 반송이는 느닷없이 내 손을 의미있게 꽉 잡았다가 놓았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인민혁명정부 노선에 대한 국제당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성이는 계속하여 우리가 별동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유격대를 합법화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척한 것은 특기해야 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동만혁명가들은 앞으로 이 업적을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반성이는 우리의 인민혁명정부 노선이 중국 땅에서 내놓고 있는 민중혁명정권 노선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로선 전환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만주 문제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중국 당 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당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국제당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의를 끈 것은 농전 정권기관으로서의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대한 사상이었는데, 농민위원회는 농민과 유격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상시 유격대 식량을 공급하고 무장자위대를 조직하며, 당은 전력을 다하여 고농과 빈농을 농민위원회 지도 역량으로 대게 하고 그 주위에 중농대중을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즉 이것은 국제당이 정권 분야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불합리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권 형태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혁명 정부 노선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반성이는 농민위원회라는 그 명칭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는 농민위원회가 소비에트보다 만주지방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고농 빈농의 본의로 나간다면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인민혁명정부 형태가 더 좋고 발전적인 것만큼 정권 형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지로 써서 국제당과 만주성의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까진 영칭이야 농민위원회건 인민혁명정부건 뭐랍니까? 시책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혁명정부를 내올 수 있는 데는 인민혁명정부라 하고 농민위원회를 내올 때는 농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로 반성이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정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는 옳은 말이요. 그러나 정권기관의 명칭은 인민의 마음에 들어야 하오. 아무래도 국제당의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하겠소. 그 후 반송이가 결심대로 국제당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나는 모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는 인민혁명정부나 농민위원회로 교체되었고 공농유격대는 반일인민유격대로 개칭되었으며 저기대는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었다. 반송이의 출현은 유격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회오리바람으로 되었다. 우리가 길림 시절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은 국제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방침들은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검증받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국제당이 하는 일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거나 그 지령에 맹목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국제당의 조사에 대하여 존중시하면서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利益에 견지해서 그것을 주체성 있게 대하였다. 국제당의 전략이나 조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석연치 않은 문제로 봤던 것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의 조선의 존재와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취급 방법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시월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리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었을 때 만국의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10월의 존치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해 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레닌은 1919년에 제3국제당을 조직하였다. 국제당의 역사적 사명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자본의 철새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세계 노동계급과 비압박 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1, 제2 국제당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전투적 사명이었다. 국제당의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당면한 투쟁과업의 하나는 소련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었다.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위협의 확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10월혁명의 성과를 세계적 범위로 확대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소련을 옹호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구호로 되고 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였고 또 절실히 필요하였던 이러한 관계는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공산당들을 소련의 앞잡이로 보거나 민족의利益을 저버린 대적적인 무리로 치부하는 반공분자들과 부르주아 반동 리론가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4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들 앞에 지워진 국제주의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를 옳게 결합시켜 나가야 하였다. 국제당도 역시 이 점을 응당 중시해야 하였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공산주의 운동, 특히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인민들의利益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하였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낯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부 일꾼들은 큰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들의 혁명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소련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성세를 쌓아나가는 데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만 몫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의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에서는 너무나도 차별이 많았던 것 같다. 국제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일꾼들과 리론가들은 큰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이 승리하면 그와 인접한 작은 나라의 혁명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스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견해를 유포시키었다. 비유해 말하면
팽두이숙과 같은 리치를 담고 있는 견해라고나 할까. 팽두이숙이란 머리가 익으면 귀도 저절로 익는다는 뜻이다. 이런 견해는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을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큰 나라 공산주의자들 속에서는 작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하는 대국 본위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국제공산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사변에서 큰 힘을 얻고 그것을 리상으로 등대로 바라보며 투쟁의 불길석을 헤쳐가던 각국 혁명가들의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때가 끼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시월혁명이 승리하고 국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공산주의 사조에 대한 축복과 동경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 각국의 이름 있는 인사들 속에서 공산주의 신봉자 대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미래라고 본 시대의 선각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서석과 신앙에 관계없이 신생 소비에트 공화국이나 국제당과 연계를 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 속에도 그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의 대열 속에는 기독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도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조선 예수교 대표회의 명의로 서울 정동감리교 교회 3대 담임 목사였던 현순이 참가했던 사실은 하나의 신뢰로 된다. 현순은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목사로서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그 성원으로 선출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동무들이 몇 해 전에 소련의 국제당 문서고에 가서 얻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는 3.1 독립선언서 작성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조를 비롯하여 조상섭, 선정도, 김인전, 성병조 등 목사들의 인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현수는 러시아 공산당 고려부가 작성한 조사표에 쓰기를 자기가 상해 공산당에도 관계하였고 1919년 9월에 벌써 러시아에 와서 석 주일 동안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 목적과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표의 물음에 그가 자필로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실시함을 희망함이라고 명기한 문서가 우리 동무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었다. 물론 그가 공산주의라는 새 사조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공감했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제당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리동희도 공산주의 운동에 관계한 사람이었다. 그가 고려공산당 연합대표회의 결과를 국제당에 보고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대표로 파견되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천도교 계통의 혁신 세력도 국제당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도교 1세 교주 최재우의 손자뻘이며 2세 교주 최시형의 아들인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 세력의 대표인물로서 천도교 비상혁명 최고위원회 외무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직접 노령 울라지보스토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제당과의 교섭을 성사시켜보려고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국제당에서 동양부 사업을 보고 있던 가다야마 시인과 인젤소원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에게 편지를 내어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빈천민중의 충복인 천도교와 노동계급의 전위인 국제당 간의 적극적 연락은 동양혁명의 기성을 전적으로 담보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어 최동희는 당시 소련의 외무인민위원이었던 지체린에게 편지를 써서 15개 혼성여단으로 고려국민혁명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청포, 폭발물, 탄약, 기병장비, 운수수단 등을 2년 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천도교 혁신 세력이 수구파의 증오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 나가려고 했던 것은 전 민족의 찬양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련도 국제당도 천도교 혁신 세력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몽양 여운형도
1919년에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레닌과 함께 조선 독립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 리승만과 같은 반공분자가 한때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언제인가 그가 모스크바에 가서 엄청난 재정 원조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묵살당하게 되자 소련과 국제공산계에 등을 돌려대고 극단적인 친미 일변도로 나갔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소련 영토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 처가마가리들이 얼망절망하고 여인 하늘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당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였던 것 같다. 우리가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그 시기에 와서도 조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제당이 작은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하여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부대접과 냉담성이 물론 우리로 하여금 혁명에서 주체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당의 저사와 입장을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었던 것. 국제당의 사업 조직과 고질로 된 사무실적인 사업 작풍이 조선혁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조제시킬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우리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국제당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품고 있던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혁명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려는 우리의 지향과 확고부동한 결심에 보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혁명 실천상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못이길 때 반성이가 동만에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어쨌든 반성이를 만난 것은 분명 내 생애에서 의의 있는 사변이었다. 국제당에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정파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로 핵심을 양성하여 조선공산주의 운동 대열을 다시 꾸리고 조선 사람의 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나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준 조언들은 나로 하여금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적인 대를 더욱 튼튼히 견지하게 하였다. 그때 반성이가 준 영향과 동지적 고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민생단 투쟁이 스산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조선민족과 우리 혁명의 주체를 옹호고수하여 그처럼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서심이고 홍루몽을 배워준 스승이 상월 선생이라면 반성이는 조선 사람은 조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준 진실한 지지자, 거무자, 동정자였다. 나의 항일혁명사에 반성이를 만났을 때처럼 조선혁명의 운명과 노선 문제를 두고 그렇듯 진지하고 열렬하고 심각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이는 혁명에 대한 자기식의 일가견을 가진 흔치 않은 리론가였다. 1930년대 후반기 우리가 대부대를 인설하고 백두산 일대에 진출했을 때 반성이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활동했더라면 그는 조선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리론 실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나는 반성이를 만난 다음부터 혁명투쟁을 하는 데서는 실천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을 선도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리론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소왕청에서의 잊지 못할 담화를 계기로 반성이는 나의 둘도 없는 보시 되었고 동지가 되었다. 20살 이상의 격차를 가진 우리가 열흘 남짓한 사이에 10년지기 못지않은 벗으로 되고 동지로 된 것은 그 어떤 물질의 힘이나 리의 타산의 마력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태양의 열광같이 열렬한 우정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조선의 해방과 자유를 일일 천추로 고대하는 염원이 같았고 세상 만사를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지향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정의 심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말수도구도 아니다. 오래 사귄다고 하여 우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짧게 사귄다고 하여 얄팍한 우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운명을 대하는 데서
자기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대하는 데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을 배가할 수도 있고 파탄시킬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저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정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나는 반성이가 소왕청을 떠날 때 말을 타고 훈춘 경계까지 가서 그를 존송하였다. 반송이가 다리를 조금씩 저으며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을 알선해 주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십리평에 이틀 묵는 동안에도 국제공산주의 운동 문제와 중국 당과의 관계 문제, 특히 조선혁명의 당면 문제와 장래 문제까지 포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굳은 맹약도 다지었다. 그때의 소재는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십리평이 바로 리범석의 사관학교가 있던 동네였고 오중안의 가문이 피난을 와서 거처하는 동네였다. 반성이는 나중에 가정생활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내가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오용옥이라고 하였던지 오붕옥이라고 하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반성이에게 40살이 넘어서야 가정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하하, 까닭은 무슨 까닭이겠어. 내가 착실한 신랑감이 못 되니 여자들이 다 내 곁을 지나가 버린 것이지. 어느 누가 이런 절름발이에게 감히 종을 주겠어. 우리 어씨 부인이 아니었다면 난 장가도 못 들고 허리가 꺼부러질 뻔했어. 반성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경멸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반성이의 철르준 사랑에 심심한 동정을 느끼었다. 그 어씨 부인이 사람을 보기야 면바로 보았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이라는데 늦사랑에 깨가 쏟아지겠습니다.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왔다는 거요. 하여튼 늦사랑이라는 게 별맛은 별맛이야. 북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덕무는 제발 남성세계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나 같은 지각생이 되지 말아줘. 글쎄요, 나도 지각생이 될지 모르지요.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십리평 풀밭에서 이런 여담까지 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반성이는 그동안 왕청에 정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와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왕청을 떠나서 반성이가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훈춘과 화룡이었다. 김동무의 인상이 일생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소. 왕청에 와서 김일성 동지를 사귄 게 참 기쁩니다. 훈춘 왕청 경계를 넘을 때 반성이가 정색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도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반동지를 만난 것은 나의 행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늘 왜 헤어지고 싶겠어. 이번 행각이나 끝나면 나도 초를 데리고 동만 땅에 와서 김동무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소. 우린 어딘가 낡았어. 때 묻었거든. 조선의 호지명이 되지요. 반성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왕청 땅을 떠났다. 그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머리 위에 손을 쳐들었다. 첫 상년 때 보던 것과 똑같은 손동작을 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째서인지 그동안 포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얼굴의 내 세부와 인상들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눈에 익혀온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사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바래주면서 왜 이다지도 마음이 외로워지고 구슬퍼질까 하는 것이 그가 나를 돌아볼 때 내 가슴을 짜릿하게 해주던 석별의 감정이었다. 반성이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은 어쩐지 서글퍼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종시 마음에 걸렸다. 차라리 그가 웃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웠을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나와 헤어진 반성이는 혼춘 땅에 가서 불기에 객이 되어 쓰러졌다. 그를 살해한 것은 혼춘 유격 때 대대정치위원이었던 박두남이었다.
로선 전환을 토의하는 훈순 현당 확대 회의에서 반성이로부터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은 것이 다름 아닌 그 박가였다. 박가는 파벌투쟁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받고 정치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허위 임무를 지닌 병사들이 반성이가 글을 쓰고 있는 숙소마당에서 전리품으로 들어온 38식 보청을 구경하고 있을 때 박두남이 그 총으로 국제당 파견원을 쏘았다는 소문이 왕청에까지 날아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키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반성이와 함께 혁명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던 리치백 노인네 웃방에서 하루 종일 문을 닫아 걸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하였다.